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군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보면 미국이 뭐 순항 미사일에 네. 핵을 탑재해 가지고 뭐 저기 미국이 한국 근처에 있는 바다에서 미국 호위함, 주밤 네. 등에서 순항 미사일을 쏴서 한국의 해구산을 지켜주겠다. 그래서 뭐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미국이 지금 뭐 해구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이 결국은 뭐 괌이나 오키나와나 아니면 본토에서 이제 북한이 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북한을 향해서 쏜다. 그래서 핵 대 핵으로 꼭 그게 한국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전술핵은 한국에서 다들 내고 미국이 해구산으로 한다는데 그거하고 무슨 순항 미사일에서 핵을 탑재해가 쏜다는 거하고 무슨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한국의 입장에서는 예. 저희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요즘 중국이나 1대1 억제력을 미국이 전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동맹국한테 익스텐디드. 확장. 미국 본토만큼 동맹국도 해줄게라는 건데 이제 확장 개수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구산, 두 번째가 재래식 전력, 미슬 디펜스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망. 이게 이제 확장제 수단이고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해구산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확장억제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핵억제 전력의 세 가지 수단은 뭐냐면 ICBM.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앞에 말하는 전체적을 U-트라이어드 새로운 삼축이라고 그러고 이제 해구산의 삼축은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트라이더예요. 그게 이제 ICBM 지상에서 날아가는 것, 잠수함에서 온 SLBM, 그다음에 공중에서 온 ALCM. 공중은 볼리스틱 미사일 이게 큰 게 런처가 항공기에 탑재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볼리스틱 미사일을 실을 미국에 여러 번 시도가 실시돼 있었는데 그건 포기했어요. 공중은 크루즈 미사일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트라이드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결정됐냐면 그 전에 아까 황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해상에서 쏘는 크루즈 미사일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지상에서 쏘는 크루즈 미사일에도 핵무기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세 가지로 정리됐냐면 이 정리된 것이 뭐냐면 1991년 소련방위 해체되기 한 몇 개월 전 91년 7월에 스타트 원이라고 미소가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맺으면서 감축협정이죠. 제한협정은 살트라고 해서 72년도에 맺은 거고요. 거기서 앞으로 이걸 전략 핵무기 제한협정이잖아요. 전략 핵무기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ICBM, SLBM, ALCM. 왜 공중 ALCM이냐면 에어본 렌치드 크루즈 미슬. ICBM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슬, 서브마린 렌치드 발리스틱 미슬. 이게 세 가지로 정해놨어요. 그 위에 나머지는 전술핵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술핵 파기는 명시는 안 했어요. 그러나 아마 구도로 해체하자, 줄이자. 그래서 한국도 철수시키고 유럽만 놔두고 철수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게 쭉 오랫동안 갔는데 자, ICBM이나 SLBM이나 ALCM이 이게 숫자를 계속 제한하다 보니까 하나의 위력을 점점 기술을 배워서 몇 메가톤처럼 엄청나게 크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강도 저강도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약간 2%가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징벌이라는 것도 너무 행동에 비해서 과도하면 예를 들면 국민 여러분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또는 사기 행각을 하거나 전부 다 벌이 사형이라고 그러면 판사가 겁이 나서 때리겠습니까? 때리죠. 라면 하나 끼리는데 그게 맞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요를 느끼다가 이제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는 상당히 힘이 빠졌으니까 중국하고 하다 보니까 중국은 이게 다량의 소위 중거리 이하의 소규모를 많이 증가시켰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할 소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2월 달인가 NPR 핵태세 보고서에서 저강도 핵무기 또는 저위력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미국이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명시했어요. 해상 발사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겠다. 그 해상은 이제 아까 말한 이지스함 같이 수상함이 할 수도 있고 제와서 주로는 은밀 기동해야 되기 때문에 잠수함에 이게 크루즈 미사일 SLBM 대신 SLCM 서브마린 렌치드는 잠수함 발사라는 뜻이니까 이것들을 만들어서 유지를 하겠다는 게 미국의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한 거는 결국은 뭐 있냐 그러면 미국이 재밌는 게 있어요.
NPR 마치 부속 문서처럼 되는 게 BMDR이라는 것을 늘 대통령 될 때마다 합니다. 작년에 NPR 다음으로 BMDR을 만들어서 미국이 발표했어요. BMDR이 뭐냐면 발리스틱 미슬 디펜스 리뷰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탄도 미사일 방어. 예, 예, 그게 뭐 했냐면 미국과 미국 동맹국을 이란, 북한 같은 소위 말해서 비성적 국가의 위협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중국 러시아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여기다. 왜 안 썼느냐? 중국 러시아를 위해서 만드는데 핑계는 얘들을 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 세계 MD망을 구축해서 MD 협력을 미국이 얻어야 되는데 중국 러시아만 특기를 하면 얘들은 이란을 언급 안 하면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를 들어 무슨 불란스나 독일이 뭐 정신병자가 아닌데 중국이 독일에다가 미사일 쏘겠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야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걸 얘기 부담스러운 특히 오바마 정부 때 BMDR은 안 했어요. 이런 연유로 이것을 북한을 명시를 했지만 지금 사실은 미국이 왜 이야기했겠어요? 중국은 이야기는 안 해도 시진핑이 알아먹거든요. 아니 미국이 중국 때리기 위해서 하지 북한하고 김정은이하고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해구산을 물론 그거는 추가 옵션으로 붙는 거 기본 옵션은 중국에 대한 자유항행작전을 하겠다. 니들이 남사군도 이런 데 와서 쓸데없이 해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 영해를 쭉쭉 긋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미국의 동맹국 또 미국의 이해관계되는 국가들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 그런 행동은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 진짜 베트남, 시럽, 필리핀 힘내, 대만 힘내, 일본 우리 같이 들어가서 센카쿠부터 다 보호해준다. 핵무기 여기도 있는 잠수함 밑에 엄청나게 넣어놓겠다. 그래서 인도 태평양에 참가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중국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신호입니다. 이 신호니까 물론 우리도 도움을 받죠.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문재인이가 삼로를 없애야 돼요. 인도 태평양에 가입을 하면 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른 나라는 말 안 해도 이 의미를 알아들어 먹으니까 다 우리 편으로 들어섰어. 문재인 엉뚱한 짓 하지. 어떻게 할래? 너 도와주려고 할 건데 너 뺄까? 이 소리 물은 겁니다. 빼도 좋아? 이 소리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자 최근에 보면 그 한반도 주변에 7개국이 북한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서 해상 전력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이 사실상 거기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빠진 게 이제 주변에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너네들이 불법 밀수나 환적에 당사국이근데 또 너네들이 북한을 제일 잘 알아서 반잠수정까지도 잡아내고 하는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하나도 잡아낸 적도 없고 실제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걸 잡는 어떤 부분에 들어있으면 결국은 한국이 잡는 게 아니라 잡는 사람들의 어떤 정보를 통합된 정보를 서로 역할도 분담해서 순찰하는 그런 어떤 이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빼다가 불법 환정한 놈들한테 일러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나라들을 보면 미국, 일본,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딱 핵심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서방의 핵심 국가 7나라가 지금 한국 주변의 해상에서 다 군함이나 초계기, 잠수함 등을 보내가지고 다 물박, 물위 다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국이 빠져 있다라는 거. 특히 그런데 한국이 북한에 지금 비핵화의 가장 피해 대상국인데 그 나라가 지금 7개 나라의 이 순찰 패트롤에서 빠져 있다는 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제 혹시 뭐 좌파들은 안 볼 것 같은데 참고상으로 보는 좌파들이 있으면 좌파들한테 이야기할게요. 방금 황 소장님 말한 7개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은 누가 할 거예요? 미국 빼고. 일본이죠. 그리고 아마 함정 숫자를 톤수로 계산하거나 비행기 대수를 계산하면 미국보다 일본이 더 많겠죠. 훨씬 많겠죠. 일본이 지금 최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박 4일 뭐 노는 것도 다 같은 의미예요.
자,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도할 때 이렇게 됩니다. 1, 2, 3등이 있는데 2등이 1등 자기한테 도전을 하면 3등하고 힘을 합쳐서 2등을 무슨 죽이고. 그게 사실은 미국하고 유럽이 힘을 합쳐서 소련을 같은 편을 넣어서 나치를 공격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중국을 가기 편 넣어서 누구의 소련 했죠. 지금은 누굽니까? 세계 2등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확실히 2등이고요. 뭐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에 비해서 뭐 2등은 아닌데 3등쯤 되는데 잠재력을 볼 때는 중국이 러시아보다 앞서는 거는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국이 러시아하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2등인 일본, 3등인 일본을 자 네가 나한테 옛날에 80년대 좀 뭐 이렇게 불편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수상 중국을 대신 넣어서 너를 좀 혼을 냈다. 그랬더니 2등, 3등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3등을 하고 2등을 해서 일본은 뭐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 확실히 가담하면 중국 대신 다시 2등을 되찾는다 경제적으로. 두 번째 국제관계적 힘의 균형상 자기가 2등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러시아는 지금 군사력은 강해도 이제 뭐 점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경제력 규모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인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본은 이 기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배팅할 만해요. 그리고 미국하고 전쟁도 해봤고 경제적으로 싸웠다가 미국한테는 도저히 답이 없다. 꼭 1등 해야 되냐. 2등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좋은데 확실히 방향 정한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방금 말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한국이요. 여기 안 끼면 저 카스라 테프트 밀락이 뭐 별겁니까? 시오더 루즈벨트 때 어떻게 했어요? 카스라 테프트 한국 떼줘버렸잖아요. 그렇죠. 떼줘버렸죠. 아니 이게 역사가 재편될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는 제국주의니까 아예 군사적으로 나눴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 빠져서 북한 환정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편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다가는 벌써 이게 우리 속된 말로 다 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우리가 여기 끼겠다고 사정사정해도 좀 끼워줄까 말까 하는 판으로 가고 있어요.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한정에서 북핵 미사를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대한 싸움판이 여기 벌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골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국 편으로 가서 우리가 일본하고 같이 붙어서 일본은 뭐 2등 하든 말든 우리가 7, 8등으로 덩이도 땡길 수 있고 화웨이 두들길 때 삼성전자 좀 키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기회의 창이 여기 보물창고가 열려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간두고 죽음의 골짜기를 찾아가나 말이에요. 그게 헷갈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명확하게 1+1처럼 이 방향이 살 길이고 저 방향이 죽을 길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문재인이는 그렇게 하고 뭐 이 사람은 자기 이념이 그래서 그렇다 칩시다. 그것을 박수를 치고 지지를 하는 한국 국민들 도대체 뭡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자, 일본이 내일 트럼프가 오늘도 가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 있어요. 그 내일 일정이 뭔가 하니까 일본의 이즈모급 호위함 그러니까 일종의 경항공모함격이죠. 말만 호위함이지. 일본이 뭐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을 가졌다가 시급하고 난 이후에 국민들이 이제 항공모함을 좀 거부하는데 일본 화이대는 조금씩 항공모함을 늘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즈모급 항공모함, 항공모함이죠. 그걸 호위함이라 부르는데 가가호에 가서 그 일본 항공모함 위에서 아베하고 같이 동맹을 과시한대요. 그 굉장히 상징적인 일본이 1945년에 패망하면서 조기 전쟁에 진주만 기습하면서 항공모함이 다 나중에 부서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일본은 항공모함을 거의 못 가지는 나라처럼 비춰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지금 경항공모함을 사실상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이때까지는 헬기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직 이착륙기가 영국의 뭐 해리에는 허접하고 미국의 F-35가 B죠. B형이 해병대형이니까 그 항공모함이 돼. 수직 이착륙이 돼요. 그러니까 헬기가 뜨는 데는 거의 되니까 지금 뭐 일본이 지금 이즈모급 호위함들을 전부 약간 손을 봐가 다 수직 이착륙기 지금 F-35B를 다 띄우겠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뭐 그야말로 그냥 간단하게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나라로 가는데 트럼프가 그 함정 위에 간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진주만을 기습을 해서 항공모함으로 미국을 공격했던 일본의 항공모함에다 미국 대통령이 이제 타서 거기에서 아베하고 군사적 결속을 가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아베가 보통 국가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부상이 저렇게 신경 쓰기 전인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은 미국의 암묵적인 통제였어요. 그렇죠. 냉전 때 사실은 소련의 극동함대하고 제일 몸으로 부딪히는 게 소련의 해상 극동함대하고 몸으로 부딪히는 게 일본 미국 편이었고요. 해공군. 그다음 육군은 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렇게 페널티를 안 줬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이게 전쟁을 해보니까 일본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2000년도 이후에 중국이 부상됨으로써 일본이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또 프라자 배분 맞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미국한테 고분고분해지니까 사실은 미국은 일본이 정상 국가가 되는데 시비를 걸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평화연법이 안 바뀌냐면 일본 사람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부에 핵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거기 가준다는 일본 국민들한테는 자, 니들도 항공모함 가지고 자위대도 이제는 공격형 군대를 가질 때가 됐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의 아베의 보통 국가 하는데 힘을 실어준 거예요.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항공모함하고 이 호위함,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간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군 생활할 때도 한국 군 부대는 어디 가면 그것도 시설은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 엉망이에요. 미군들은 허름한 컨센트 막 사는데 안에 들어가면 엄청 좋더라고. 에어컨 잘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외화 내빈하는 이런 체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싸하게 간판을 열고 뭐 독도함도 선전하고 오히려 일본은 아니요 실제로 항공모함이면 되지 뭐 이름을 항공모함 붙여서 주변한테 신경 써야 할 건 뭐 있어요? 괜히 돈 있다고 자랑하면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돈 빌려 돈 안 쓴다고. 그러니까 돈 없는 척 하는 겁니다.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진보가 왜 얘기됐냐면 과거에는 이제 F-35라고 하는 이 스텔스기가 A라고 한국이 들어있는 공군용이고요. B는 해병대용인데 수직이 착륙을 합니다. C는 함재기예요. 그거는 이제 좀 짧겠죠 또. 그런데 이게 지상에서 뜨면 활주로 제한했기 때문에 무장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무겁게 달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장을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짧은 활주로지만 하는 F, C. B는 제일 무장이 작아. 바로 올라가려면 힘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무장이 작아도 워낙 정밀해지고 위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점점 경계가 얕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활주로가 필요한 9만 톤, 8만 톤짜리 뭐 그게 있으면 물론 항공모함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더 비용도 효과 돈도 많이 들고 엄청나게. 주변국도 한데 오히려 한 4만 톤짜리에서 F-35 실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는 핵무장이 아니라 항모를 가진 대양 함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아마 보십시오. 이 F-35A는 소요처가 많습니다. 웬만한 나라 지상에서 뜨는 지상 활주를 이용하는 공군 소요는 많잖아요. 그런데 B, C는 거의 없어요. 미국 외에는 그런 큰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가 없고. 근데 B는 이게 그 중간 형태로 팔릴 때가 많거든. 좀 많죠. 나중에는 뭐 인도가 미국 편이 확실히 들면 인도한테도 팔 수 있고. 이 말은 뭐냐면 F-35C는 미국이 안 사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좀 경제적인 면에서 별로 돈이 안 되는 투자에 뽑는 이익이 좀 작아. F-35A가 제일 많을 거고 B가 그 정도 형태가 되니까 제일 사주는 게 일본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는 아마 일본은 앞으로 F-35B와 대형 함들을 급속도로 늘릴 겁니다. 그렇게 급속도로 늘리면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거는 뭐 자위대가 아닙니다. 자위대가. 해양 해군대 해군이. 네. 자, 그러면 일본이 지금 아베가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 네, 결국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니하고 내하고 동맹이면 그렇죠. 네가 맞으면 내가 같이 그렇습니다. 공격하고 내가 맞으면 네가 같이 그렇습니다.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실상 뭐 너희 기지가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 기지도 너희 나라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단적 자위권 하니까 이제 뭐 자기 혼자 그러니까 미국하고 아니고는 나 혼자 어디 공격할 행위는 없다. 내가 과거처럼 나 혼자 가서 동남아 휩쓸고 그러지 않고 미국하고 같이 가니까 내가 공격하진다고 해서 니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다음 미국한테 나는 당신하고만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F-22 기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F-22하고 F-35를 합쳐가 그러니까요. 다시 뭐 말로는 농담으로 F-57이라고 하는
거기에 설계도를 일본이 하고 미국이 일본을 줘서 만들게 하겠다. 그걸 지금 트럼프하고도 협의를 되게 해서 놀라운 게요. 예. 이게 옛날 그런 말이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2016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있을 때 클린턴이 다 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예, 다 일본도 그랬죠. 예, 앞에도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한국은 이제 뭐 촛불 넣느라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속된 말로 멍 때리고 있었고 일본 아베는 빨리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일본에서 결론이 뭐냐면 트럼프는 현찰을 좋아한다. 그리고 부동산 이런 거기 때문에 반도체 개발하는 거 아니고 미래 가치 이런 거 관심이 없다. 눈에 보이는 지금 현찰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거. 그럼요, 당연하죠. 제가 그 부동산을 개발해서 10년 후에 무슨 반도체 것처럼 신기술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 필요 없고 지금 돈 많이 받고 팔면 최고예요. 그래서 절대 트럼프한테 가서는 현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어차피 줘야 될 돈 20-30%더 얹어서 시원하게 주는 겁니다. 대통령 아까 우리 다 이만큼 투자할 테니까 대신 당장 돈을 내가 좀 경제적 2등은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쓰일 대통령 각하께서 임기 끝나고 고향에 가 계실 때 그때쯤 나한테 영향이 되는 중장기 이득이 되는 기술 이전 이런 기타 이런 걸 받아라. 근데 이게 훨씬 사실 이득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래의 가치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게 해왔거니와 이 사람은 철저히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이득이 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 사드 운용할 때 미국이 다 돈을 대거든요. 우리는 혹시 돈 요구할까 봐 절절 끌었잖아요. 예. 오히려 이 사드 조기경보 레이더에 사리키하고 교과미사키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본에. 일본이 스스로 50% 우리가 대할게요. 미국이 괜찮다. 우리가 갈게 참. 우리 다 대할게. 대신에 우리하고 기술 공유를 같이 하자. 또 그리고 같이 근무하면 노하우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찰이 좀 들어도 몇 년에 쌓이면 나중에 10배, 20배 들어온다. 지금 SM3도 일본이 그렇게 해서 SM3 블락2도 블락2도 2004년부터 MOU를 맺고 MOU 맺어서 일본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SM3 블락1은 최고 고도가 365km가 그렇거든요. 5배는 1,500km. 예, 1,500km를 일본이 미국하고 협의해서 그걸 만들었다. 예. 그래갖고 같이 쓰자면서 예, 올해부터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지금 지상에서 제일 높은 부분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 SM3 이게 배에 다는 걸 SM3라고 그러고 청소장님 아시겠지만 시청자는 그걸 지상에 따는 걸 이지스 어쇼라고 이지스 어쇼라 그렇죠. SM3 블락1에 대한 이지스 어쇼는 폴란드하고 이런 데 동국권에 있고요. 그 나토 국가죠. 그다음에 SM3 블락2 이지스 어쇼는 일본의 최초로 최초로서 그래서 일본이 대단한 그것도 확보했고 대단한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그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 아침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총선에서 이겨가 압승을 했는데 축하하면서 니하고 내하고 돕고 보자 이러는데 지금 오늘 발표 나오는 걸 보면 이 G20 오사카 6월 28일 9일 때 이 세 명이 만나가 이 태평양 인도 태평양 전략을 또 막 세 명이 손은 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착착 그냥 자신들의 계획하에 일본의 전폭적인 협조 또 최근에 보면 인도가 파키스탄하고 공중전을 벌였다가 그 옛날에 소련에서 받은 비행기들이 다 격추돼 버리면서 개망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도도 또 지금 미국에 바짝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국방장관을 세넌이라고 그 보잉사 사장하던 사람을 지금 대행으로 부장관 하다가 해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곧 정식 장관으로 또 발령낸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장사꾼을 데려다가 미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이것도 또 처음 보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이제 내가 가지고 앞으로 인도 와서 여기 사과 가라. 비행기 몇 대 살래? 일본 너네도 몇 대 살래? 지금 이제 장관이 그걸 다 하게 생겼어요. 그 참 인도가 그래서 한국은 완전히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거의 불신받아서 열애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니라 참 우리한테 아쉬운 게 사실 오바마가 아시아 재균형을 할 때 그때부터 이 징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좀 강화시킨 게 인도 태평양 트럼프 전략이에요. 트럼프는 오바마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오바마 엔티 오바마 반대되면 좋다. 하게 이제 사실은 좀 속도를 높인 오바마의 그 아시아 재균형을 이게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아시아 재균형이죠. 인도까지 끼워서 아시안 국가하고 인도 플러스해서 그때 인도도 이미
중국하고 사이가 인도는 원래 잘 아시겠지만 친소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3 동맹회의 할 때 3분지는 중국, 3분지는 이렇다가는 중국 쪽에 미국하고 붙어서 소련이 생각하는 때는 야 제3세계가 붙어버리면 내가 안 되겠다 해서 인도한테 돈을 지원해서 인도가 또 비동맹 회의를 열어서 견제. 그러니까 중국이 지분이 33분지쯤 되면 비동맹에서 인도가 3분지쯤 되는 구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니까 인도하고 중국은 사이가 높으니까 인도는 어떻게 돼요? 미국 편으로 와야죠. 이렇게 된 구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가 이제 자동적으로 끌려와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10월 말인가요? 11월 초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방한했지 않습니까? 그 인도 태평양 그 직전에 또 강경화가 3부 했고 와서 인도 태평양에 말을 했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했잖아요. 문재인이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서 안 하겠다 그걸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또 했죠. 뭐 경제보장안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안 하겠다고 엉뚱한 햇소리를 하고 자 그때는 미국이 소위 말해서 회원 모집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때예요. 일본은 하겠다고 했지만 인도. 그런데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이 하도 돈을 하고 1대1로 하겠다고 돈을 쏟아부으니까 야 이거 미국 편에 써야 되냐?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당장 일본 우리 한국과 똑같습니다. 안보는 미국, 돈 뿌리는 중국 이런 구도가 한국만 있은 게 아니고 다들 머리 굴겠죠. 뭐죠? 또 파키스탄 있는 또 인도 견제하느라고 중국 편에 있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복잡한 상황.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조금 긴가민가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손을 봤거든. 한 2, 3개월 보니까 이게 뭘 놀랐냐면 사람들이 눈치 빠른 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알았고 좀 동남아부터 이게 아무 좀 약간 개념이 덜한 나라들은 긴가민가하다가 딱 보니까 한 3, 4개월 지나니까 아이쿠 미국이 저렇게 강력한 나라인지 중국이 저렇게 허접한 나라인지 딱 느꼈어요. 이제는 서로 손들고 회원할래요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회원 다 찼다. 이제는 회원 다 찾고 그다음 회원이 온 순서대로 입장 회비 가입 있지 않습니까? 일찍 가입하면 회비가 싼 거예요 디스카운트로. 그런데 뒤로 가면 회비가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은 미운틀을 박히면 이제 끼겠다고 나중에는 빠지는 사태가 될 수 있대. 지금 2017년 상황하고 지금 올해 G20 하는 상황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한국한테 마지막 통첩을 한 겁니다. 남중국에게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빠져라. 너 빠져도 일본 데리고 내 할게. 이제 빠졌을 때 이제 한국이 치러야 될 미국의 이제 경제적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마어마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걸 문재인 정부는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자유통상하고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독재적으로 언론해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뭐 왕정 무너지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민주당에서부터 난리 날 거예요. 아마도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데 버텨서 나라는 완전히 엉망이 되고 엄청나게 나라에 충격이 왔을 때 할 수 없이 있는 돈 다 끌어서 또 뭐 제발 늦게 회원 좀 가입할 테니까 제가 한국의 일자리가 뭐 다 파괴되고 뭐고 필요 없고 롯데 신동빈처럼 미국에 왕창 공장 짓고 다 이룰 테니까 저 말쓰기다 좀 끼워주세요. 롯데가 중국에서 개피를 보고 나서 그다음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본하고 미국이 지금 심상치 않게 간다. 그걸 보고 굉장히 머리를 빨리 돌려가. 저 결정을 빨리 했어요. 일본에서 일본 그 재팬 롯데 홀딩스에서 판단했을 거예요. 판단했기가. 그리고 적어도 미국에 가면 중국처럼 좀 하다가 진짜 거지 깡통 뺐듯이 저렇게 무도한 놈들은 안 해요. 미국이 좀 한 10개 먹으면 내가 5개는 먹어도 먹게 살게 해줘요. 그렇게 하죠. 투자 보호도 해주고. 맨손으로 쫓아내고 그러는 나라는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국 애들이 꼬시니까 저기 대박 나겠다. 이런 똑같습니다. 누가 선전을 합니다. 원금 6개월 만에 더블 주겠다. 코스닥 무상 작전주 들어가서 뒤끝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안전한 그 좀 미래 성장성이 있는 안전한 우리가 뭐 저는 뭐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 1등 하는 기업들 투자해서 5년 10년 있으면 그 성과를 같이 먹는데 똑같은 겁니다. 중국에 가서 어떻게 코스닥에 가서 대박 치려고 갔다가 쪽박 치고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나라에 계속 스테디한 안정적으로 이익을 공유를 하는 게 훨씬 낫다. 대신 미국이 이익을 좀 더 먹으면 된다. 그 정도가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롯데가 판단 빨리 했겠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석탄 밀수와 정제유 밀 반출.
자, 이 문제가 이제 유체들이 6월 20일 날 집회를 내고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참 집회 어지간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좀 한다 하면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너무나 뻔한 일인데 그러면 정부가 석탄 밀수한 데를 다 공개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처벌하는 모양을 보이고 또 그 이후에도 밀수해가 걸려있는 놈들도 다 밝히고 이렇게 하면 할 일도 없거니와 또 불법 한적을 누구한테 실어줬는지 돈은 받았는지 이런 걸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보더라도 정권이 그걸 갖다가 지금 덮고 시시하고 있는 모양새가 명확한데 그렇다면 정권이 개입돼 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문제인데 나중에 국제관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뒷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려고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아무도 말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나 이게 좀 화가 나서 그런 겁니다. 뭐 이거는 뭐 황사님도 뭐 우리가 네. 또 네. 단정기호로 그렇다고 그러면 저쪽에서 그걸 가지고 하도 시비를 거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미래 일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를 두는 건데 짐작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누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면 할 수도 없고요. 그건 뭐 뻔한 거고. 이제 이 뒤에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는 건 진짜 우리나라는 신뢰도란 단어 자체를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다 공인되게 문재인 정부가 자유세계에서 이탈을 해서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거고 그다음 미국이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마지막 게임을 하는데 구태여 한국이 내 편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뭐 공인해 주기는 싫어요. 그리고 아마 결국은 이탈을 못할 것이다. 결국은 뭐 실컷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이 이탈하더라도 한 1년 동안 대세 미국이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을 하는데 대세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문재인이가 항복을 하든지 다음에 내년에 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서 하여튼 다음에 비록 뭐 대통령은 바꿀 수 없지만 한국에 확실히 주류가 된 누군가가 이제 더 큰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이 됐든 또는 뭐 자유한국당이 이기든 이건 미국한테 2, 3년 후에 큰 죄송합니다. 그동안 은혜를 잊고 제가 엉뚱한 짓에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0만 원 사는 회원권을 저는 10억 주고 살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갖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한테 봤지. 니들 엉뚱한 짓 하면 괜히 1,000만 원만 내면 될 거 가지고 1억 내고 10억 내고 좋다. 칭찬 소리도 못하고 욕먹고 이렇게 되니까 결과 뻔한데 그냥 내부를 좀 슬슬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중에 미란다 법칙처럼 국제사회가 아이고 좀 한국처럼 조금 좀 미숙한 나라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큰 나라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야. 나 몇 번 경고했어. 유엔 제정에. 그러니까 내가 미란다 법칙처럼 한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충분히 경고했는데 얘가 계속 포근하는데 계곡 가지 말라고 몇 번 방송했는데 꾸역꾸역 가서 그런 거야. 그럼 나는 어떡하니? 그래서 니들도 다음에 내가 눈치 주면 알아서 내 말을 들어. 한국이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조지 W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 보고 이지맨이라 한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볼 때 이지맨 2가 훨씬 더 쉽고 편안하고 많은 이득을 주고 아주 한국이 이뻐 죽을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장군님 고생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시내 장군의 소리도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지십시오.